아버지,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원룸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해지한다고 해요. 병원 문 닫으면 저는 끝나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넌 이번 첫날 전화번호 바꾸고 사라졌잖아. 내 통장 1,000만 원 털고 내 명의로 대출 3억 원 받고 병원에서 날 쫓아냈어. 그때 이미 아버지를 버렸어. 이제 와서 아버지 타령하지 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5년 키운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35년간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손톱 밑에 기름때를 빼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그날의 기쁨이 생생합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20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공장 기계 점검이 있으면 나가고 명절에도 특근 수당을 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 의대를 권유했습니다. 성적이 상위 1% 안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는 8,300만 원이었습니다.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받은 산재보험금 7천만 원이 있었고 집은 전세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할 게 뻔했지만 제가 정년까지 5년이 남아 있었고 퇴직금도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국립대 의대에 합격했고 장학금도 절반 받았습니다. 대학 6년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쪼그려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진통제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아들이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을 때 제 나이 61살이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개업 자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병원 잘 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줬습니다. 퇴직금 전액과 전세보증금 3억 원, 그리고 아내 보험금 7천만 원까지 총 4억 9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강남에 성형외과를 열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후 3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손주가 둘인데 큰 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손주가 5살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 정확히는 11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경색 직전이었어요.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술은 다음 날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고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비랑 수술비 처리해야 하는데 통장이랑 카드 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가방에서 통장 2개와 카드 3장, 그리고 도장까지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는 84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통장과 카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다른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 더 있으세요? 건강보험이랑 실비보험 청구해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야. 실비보험은 작년에 보험료 내기 힘들어서 해지했어.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푹 쉬세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입원비 수납이 안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원무과에 확인해 보니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소리 대신 들린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멘트였습니다. 손주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전화를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원무과에 가보세요. 지금은 일단 주무시고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술한 부위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왜 전화를 바꿨을까?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걸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새벽 6시에 간호사가 체온과 혈압을 재러 왔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푹 쉬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아침 8시 원무과가 열리자마자 내려갔습니다. 입원비 230만 원, 수술비 580만 원, 총 810만 원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어제 입원 수속하실 때 나중에 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카드 결제 시도하셨는데 한도 초과로 안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카드가 한도 초과라니요? 그 카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 카드였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인데 어떻게 초과가 됩니까?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어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다 줬으니까요. 통장은요? 통장으로 이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아들에게 줬다고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는 수납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10만 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친척이라고는 사촌 형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75세 고령이시고 형편이 넉넉지 않으십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으니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오전 10시쯤 은행 앱에 접속을 시도해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됐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가져갔지만 앱은 제 폰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액 2,300원. 840만 원이 있던 통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40분 800만 원 출금. ATM기에서 현금으로 뺀 거였습니다. 제 카드로 제 돈을 아들이 빼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녀석이 왜 이러는 거지? 다른 통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붙던 통장인데 여기도 잔액이 5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모아뒀던 게 어젯밤 10시 10분에 전액 출금돼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백화점에서 50만 원, 주유소에서 15만 원, 음식점에서 35만 원.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카드를 아들이 쓴 겁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5년을 등골 빠지게 일해서 키운 아들이 입원한 아버지 통장을 싹 비워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착오도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걸 보면 처음부터 연락을 끊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오후 2시쯤 원무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되셨나요? 아직 수납이 안 됐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퇴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시술 받으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퇴원은 위험하실 수 있어요. 담당 의사가 오후 4시에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긴 한데 최소 5일은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 후 경과를 봐야 해서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입원비를 낼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의료급여 같은 제도가 있을 겁니다. 저녁 6시 사회복지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식분들이 부모님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경우요. 일단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자분 찾으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건 절도예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범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은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옆 병상 환자분이 코 고는 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사촌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75세 고령이신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셨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형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 입원했다며? 조카한테 들었어.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다 빼갔다는 것, 입원비를 낼 수 없다는 것,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것. 형님이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오해 아니야? 하지만 곧 한숨을 쉬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병원비 먼저 내줄게. 1,000만 원은 있으니까. 나중에 조카 만나서 얘기해봐.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형님이 오전 11시쯤 병원에 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채로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입원비 810만 원을 현금으로 내셨습니다. 형님이 병실에 올라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퇴원하면 조카한테 직접 찾아가 봐. 아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이 네가 그렇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할 리가 없어. 형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틀 후인 오후 3시 담당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됐으니 집에서 약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로 오세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갑에는 형님이 주신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원룸 집에 가려면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제가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쌀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공기를 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아들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개업한 성형외과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린 로비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보이는 건 화려한 인테리어의 병원 입구였습니다. 하얀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리셉션 데스크, 고급스러운 소파들, 벽에 걸린 큰 모니터에는 성형 전후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인테리어만 해도 1억은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예약하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원장님 아버지인데요. 잠깐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할 것 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며느리, 나야.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러는 거야? 아들은 어디 있어?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바쁘셔서 만날 시간 없으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뭐, 내가 아들 아버지인데 바빠서 못 만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아야 해요. 아버님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35년을 일했어. 의대 보내고 전문에 만들고 병원까지 차려줬잖아.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이 병원 차리는데 5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는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 일부밖에 안 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준 게 4억 9천만 원인데 그게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 일부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모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돈이에요. 이제 그것도 못 드려요.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환자들 보는데 좋지 않아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야, 아버지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들아, 너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내 통장에서 돈 다 빼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대기 중이던 환자 몇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저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너 4억 9천만 원 어디다 썼어? 내 퇴직금, 내 집, 전세금, 네 엄마 보험금까지 다 줬잖아. 그 돈으로 이 병원 차린 거 아니야?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돈 이미 다 썼어요. 병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직원 월급, 임대료, 장비값, 광고비. 매달 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내 생활비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제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세요. 65세 넘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알아서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아버지가 준 돈은 감사하지만 그걸로 제 인생 전체를 책임지라는 건 부당해요. 경비원이 저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늙은이가 보기 좋을 리 없었을 겁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곤란한데요.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게들, 고급 레스토랑들, 외제차들. 이곳이 제 아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형님께 빌린 10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쌀도 얼마 안 남았고 반찬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계시죠? 일단 부양의무자 조회를 해봐야 해요. 아드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될 수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시면 소득이 상당하실 테니까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는데도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드릴 수 있어요. 조사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을 어떻게 버팁니까?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한데 손님은 66세시니까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심사 기간이 있어요.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공원에는 저처럼 나이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법 컸습니다. 요즘 자식들 믿으면 안 돼. 내 친구도 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줬다가 요양원 처박혔어. 그래도 요양원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 내 동서는 아들이 집에서 쫓아냈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저를 버렸는데요. 요양원에라도 보내주면 다행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었습니다. 형님께 받은 10만 원 중 5만 원을 써서 쌀과 라면, 계란을 샀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끔 두근거렸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값도 부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외래 진료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슴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혹시 또 심근경색이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입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 선배였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지? 김 선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잘 지내죠? 김 선배가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 의사 됐다며? 요즘 잘 나가더라. 며칠 전에 강남에서 봤는데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최신형 S클래스야. 그거 2억 넘는 차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는데 아들은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김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럽더라.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네. 우리는 뭐 자식들한테 집만 되고 자네는 말년 편하게 보내겠구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2억짜리 차. S클래스.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차를 아들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준 4억 9천만 원으로 병원 차리고 2억짜리 차 사고 명품 가방 들고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생후 6개월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럽고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출근하던 시간입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제 말년의 모습입니까? 3주째 되던 날, 우편함에 낯선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대출 3억 원에 대한 이번 달 상환금 97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든 종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신용대출 3억 원이라니요?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신용대출 3억 원이 실행됐네요.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출을 받을 리가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서명은 비슷하긴 한데 제 서명이 아닙니다. 누가 위조한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점장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은행 측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출 3억 원. 작년 12월 3일이면 제가 입원하기 약 보름 전입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빌려주세요. 병원 운영자금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과 도장을 며칠 빌려줬었습니다. 설마 그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3억 원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통장과 도장을 빌려간 일, 입원 중에 통장이 텅 빈 일, 전화번호를 바꾼 일, 명의도용 대출까지. 변호사가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게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어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실 텐데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통장 빌려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드님 병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보세요. 혹시 아버님이 주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몸에 푹 꺼진 얼굴. 이게 35년을 일한 사람의 말년입니까? 아들을 의사로 만든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들을 고소한다. 제 아들을. 평생 키운 아들을. 의대 보내고 전문에 만들어준 아들을. 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제 통장을 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착하고 효성스럽던 그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기고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내일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상담했던 변호사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심하셨나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원장님 아버지인데요. 상세하게 적으셔야 해요. 2시간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 경위,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일, 입원 중 통장이 텅 빈 일, 병원에서 쫓겨난 일, 명의도용 대출까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형사과 형사가 저를 면담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요. 부모님 재산 노리는 자식들.
특히 의사나 사업하는 자식들이 부모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아드님 소환해서 조사할게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아드님 병원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이더군요. 게다가 병원 명의가 아드님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임대한 거예요. 그 말은 아버님이 주신 돈 4억 9천만 원으로 보증금 일부만 낸 거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드님이 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내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3층에 입주한 성형외과 원장 아버지입니다. 건물주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 3억 원을 받은 것, 제 통장에서 1천만 원 넘게 빼간 것, 경찰에 고소한 것.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고소장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형사 처벌받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일단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아들도 알게 되겠죠. 이틀 후인 오후 3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지,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취하는 건 없다. 내가 한 짓을 똑똑히 받아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건물주가 계약 해지한다고 해요. 병원 문 닫으면 저는 끝나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대출금도 못 갚고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내가 내 통장 텅텅 비울 때는 생각 안 했니? 내 명의로 대출 3억 원 받을 때는, 병원에서 날 쫓아낼 때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돈이 너무 급해서요. 병원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직원 월급, 임대료, 장비 할부금. 매달 2천만 원씩 나가는데 환자가 생각보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통장을 털었어.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았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병원 적자 메우는 데 쓴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 법대로 해결할 거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의사 면허도 정지될 수 있고요. 그럼 저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발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 네가 끝냈어. 넌 이번 첫날 전화번호 바꾸고 사라졌잖아.
그때 이미 아버지를 버렸어. 이제 와서 아버지 타령하지 마라. 아들이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람.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소환 조사받았는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건물주도 피해 신고를 했고요. 검찰 송치될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 아들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 3층 유리창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도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원장이 아버지 돈 훔쳐서 잡혔다며 명의도용으로 고소당했대. 의사 면허도 정지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35년 일해서 모은 돈을 훔쳐가고 저를 버린 대가입니다. 건물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LH 임대 아파트 15평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13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32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82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들은 사기와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1년간 정지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손주들은 며느리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없고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3억 원은 법원 판결로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은행에서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병원 문 닫고 이혼하면서 재산도 다 정리됐을 겁니다. 제가 준 4억 9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삽니다.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고 화투도 칩니다. 점심때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갑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5만 원을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심심풀이도 되고 용돈도 됩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박 선배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8세이십니다. 이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한테 재산 다 물려줬다가 요양원에 버려졌다가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농사는 복불복이야. 잘 되면 효자, 못 되면 원수지. 우리는 원수 만든 거고. 사촌 형님께는 입원비로 빌렸던 800만 원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80개월 걸리겠지만 끝까지 갚을 겁니다. 형님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빚은 빚입니다. 형님도 이제 76이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심장은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약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겠고, 작은 손주는 7살이 됐을 겁니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아마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봤습니다. 노을이 참 붉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양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밤 11시에 퇴근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석양을 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제 말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것입니다. 누구한테 빌붙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들 생각은 이제 안 합니다. 그 녀석은 이미 남입니다. 저는 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식 농사는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5년을 등골 빠지게 일해서 의대 보내고 전문의 만든 아들. 그 아들이 이번 첫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털고 명의를 도용하고 병원 문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고소했고 제 것을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LH 임대 아파트 15평짜리 작은 집에서 기초연금과 수급비로 살아갑니다. 화려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지만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누구한테도 빌붙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베란다에서 석양을 봅니다. 예전에는 볼 여유가 없었던 그 석양을 이제는 매일 봅니다. 이게 제 말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자식은 남이더군요.